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곧 석 달째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도내 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상원과 김해에서 일어난 화학물질 집단 중독 사건이 중대재해법상 첫 직업성 질병 사례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그 처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이 독성 물질을 제조하고 공급한 업체는 처벌 기준이 미약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번 중독 사고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의 장진영 사무차장 나오셨고요. 법리적 해석 도와주실 김세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사건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창원뿐만 아니라 김해에서도 이 화학물질 급성 중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로자 29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고요? 이 내용 좀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 이 사고들에 대해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경남 소재의 2개 기업에서 총 29명의 근로자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급성 독성 간염이라는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은 사고입니다. 네. 근데 이 사고들은 이제 지난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과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 R&T라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두 건 모두 동일한 제조사에서 공급한 세척제에 함유되어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유해 화학 물질이 해당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노출이 됨으로써 급성 독성 간염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16명의 근로자가, 그리고 대형 R&T의 경우에는 총 13명의 근로자가 이와 같은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두 기업들에 대해서 즉시 해당 작업의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어떤 행정조사를 넘어서서 이제 수사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성산업에서는 16명이 진단을 받았고 또 대흥 R&T에서는 13명의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뭐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중대재해법 적용은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이 두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보면은 처벌이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산업재해 중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 두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16명, 그리고 대흥 R&T 같은 경우는 13명이 동일한 유해 요인, 즉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유해 화학 물질,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그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또 새로운 문제점, 빈약한 부분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두성산업과 대흥 R&T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면 해당 물질을 제조한 유성 케미칼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인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이 유성 케미칼이 아닌 두성산업과 대흥 R&T 소속 근로자이고 유성 케미칼과 각 회사가 맺은 계약이 지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 용역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험물질을 납품받아 사용한 업체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만 정작 해당 물질을 만든 제조사는 법 적용을 비껴가게 된 만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성 케미칼이 제조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업체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회사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부는 추가 사고 발생에 대응해 현재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89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착수했으며 네. 36곳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마치고 네. 16곳에 대해서는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지금으로서는 두 기업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지만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네. 이제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중대 재해가 난 경우에도 시민 재해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조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차이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중대 시민 재해가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등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누구는 처벌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모호함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을 만들 때 미리 고민이 되었어야 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세척제를 납품한 업체가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업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이 쉽게 좀 납득이 되진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비점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노동부에서는 이 틈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또 양벌 규정이 있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대형 R&T나 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네. 이에 비하면 지금 현재 그 세척제를 제조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가 될 텐데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혐의를 네. 받고 있는데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행정처분이죠. 이거는 형벌이랑 또 다르죠. 네.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손방망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좀 비난의 여론이 있고요. 네. 사실 그러네 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뭐 10억 원 이하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그렇죠. 나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그건 벌금이라서 이제 네. 전과가 되는 부분이고 네. 과태료는 그냥 행정처분에 불과한 아. 거죠.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에서도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 이런 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또 이제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또 적용을 받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 고용노동부의 관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낙동강 유형환경청의 관할이 될 텐데요. 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먼저 허가를 받고 네. 또 해당 시설에 대한 감독을 받고 그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유성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도 없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지금 현재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재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 제조사한테는 단지 그 과태료 500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근로자 피해에 대해서 네. 사업주는 또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되고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뭐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형사처벌을 또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법 개정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법 전문가로서 보실 때 이런 네. 부분은 법이 앞으로 좀 개정돼야 될 필요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취지가 그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인권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사업주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인데요. 네. 이번 사건처럼 그 근로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판매해서 사업주가 쓰도록 하는 그런 제조사나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네. 어떤 근로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개정 필요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역 내 대응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환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평소 지자체 차원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발생한 사건인지 혹은 뭐 다른 잘못이 좀 한계에 다다라서 발생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먼저 사건의 맥락을 먼저 살펴보면 김준기 금속노조 대응 R&T 지회 사무장님께서 3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화학물질 중독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직원들의 무더기 간 중독 사태가 있기 전에도 네. 노동자들이 회사의 공장 내 배기장치 기능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배기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확실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휘발성이 강한 트리클로로메탄을 쓸 때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해 인체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지만 네. 대응 R&T에 설치된 국소 배기장치는 사고 이전부터 성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국소 배기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지 오래되자 노조가 지난해 9월부터 장치 분속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도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개선하라고 통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회사는 장치 풍속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지가 되지만 비용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노조와 논의 없이 네. 일부 장치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속노조는 노사가 안전에 관해 협의하는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회사가 형식적으로 대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노동조합이 2019년부터 28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문을 보내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설명회 그리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요구했고 안전사고 시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자고 했지만 회사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 사업주가 관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대책을 요구함에도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단이 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해 시는 사실 전국 최초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꾸려진 지자체고 관련 조례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화학물질 사고 대비 구축 사업 자체가 화학 사고가 발생한 사후 조치의 마련에 관한 것이라고 지자체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김해 씨의 입장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 사업 안에는 취급자 교육 그리고 시민 감시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사업장에 제대로 된 교육과 감시단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이 평소에도 있었다면 네. 사업장에서 비용을 핑계로 근로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김해시에 있다는 생색만 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런 위원회가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사건을 좀 막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겁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있는데 재구시를 못한 것으로 좀 드러나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지자체와 의회 어떤 부분을 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요거는 작업 현장의 안전의 문제죠. 그리고 이 김해시에서 지금 화학물질 안전조례라든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화학물질 관리의 행정 측면이죠. 이 화학물질 관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김해시의 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한번 보면은 대부분 화학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관리 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학 사고는 이번에 이 대형 R&T 사고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화학 사고라는 거는 이제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그것이 누출되었을 때 네.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고 이런 대응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라. 네. 이런 것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조금 다르죠. 작업 그러니까 현장에서 노동자보다는 시민과 그렇죠. 관련된 조례군요.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다가 이번 건처럼 그 제조업체에서 뭔가 허위의 어떤 자료를 제공했을 때 네. 피해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가 화학물질 관리, 즉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네. 이런 허위 자료를 또 내놓을 수 없도록 관리하는 그런 규정들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의회나 어떤 김해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또 관리 감독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김해 양산환경연에서는 이번 사고 이후에 바로 성명세를 내고 김해시를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같이 요구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김해시는 환경부의 화학사고 지역 대비 구축 사업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되었는데 이번처럼 큰 사고가 난 데는 김해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선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의 그 밖의 일이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후 조치에 해당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는 맞지만 사고 이후에 유사한 세척 공장이 있는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 70개소에 대해서 클로로포름 함유 세척액 사용 여부 등 뭐 점검 실태까지도 다 했다라고 이제 김해시에서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내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위험한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방지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을 때 화학물질 중독 사고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 노동자 안전과 환경상 노출에 대해 처리하고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민 대피, 홍보 이런 권한만 주어져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실시되고 나서 한 번도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집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어떤 그 관리 감독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법정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지역 법조계에 의미하는 바도 좀 남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어떤 시선으로 좀 지켜볼 계획이십니까? 네네. 사실 이번 사고는 개인 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어떤 네. 기업과 기업 간의 범죄입니다. 세척제를 제조해서 공급을 하는데 허위의 정보가 공개가 됐고 네. 그걸 또 제공받은 업체에서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사업주까지 책임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고도의 어떤 수사 전문성이나 또는 법적 지식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찰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어떤 형사처벌을 위한 과정에서. 근데 현재 지금 이 노동 사건을 조사는 검찰에서 이제 공안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 정권의 검찰 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인데 공안부도 폐지가 됐고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검찰이 어떻게 이런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잘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게 여겨지고요. 또한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처벌 형량을 선고를 할지 그 네.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화학물질 안전관리법 말씀드렸는데요. 제조사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처벌에 있어서도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법 취지만큼은 꼭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